백제 사비시대 왕들이 잠들어 있는 충남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 그 곁에 두 개의 가묘가 있다. 백제의 마지막 의자왕과 그의 아들 부여용의 묘. 그가 묻혔다는 중국 북망산의 흙을 가져와 만들어졌다. 삼천 궁녀와 함께 태폐향락을 일삼다 700년 백제를 망하게 했다는 의자왕. 그는 역사의 낙인이 찍힌 패망군주의 대명사였다. 그런데 부여 유황산에선 아직도 당나라로 끌려간 의자왕을 기리는 유황산 추모제를 지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란 냉엄한 승자의 기록. 과연 그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역사의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가? 격동의 21세기 1400여 년 전 백제 의자왕을 다시 본다. (660년 7월)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 사비도성이 포위되고 의자왕과 태자효는 웅진성으로 피신한다. 그러나 사비도성이 함락되면서 의자왕은 결국 항복하고 만다. 660년 7월 18일 700년 백제 왕조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항복식을 거행하고 한 달 후인 660년 9월 3일 의자왕은 왕자와 신하들, 백제 유민 12,000여 명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갔다. 그들이 이동한 거리는 서비에서 덕물도를 거쳐 낙양까지 1700여 킬로미터, 58일간의 긴 여정이었다. 그들이 끌려간 당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중국 섬서성의 서안,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었던 곳이다. 당시 당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뿐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까지 자랑하는 동아시아 최강국이었다. 진시 황릉이 있는 고대 도시이면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국제 도시이기도 했다.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과 불상을 안치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대안탑이 옛 위용을 말해준다. 당나라의 제2의 수도였던 동도 낙양, 양경체제였던 당나라가 경제 수도로 삼은 곳이다. 백제의 의자왕은 이곳 낙양으로 압송됐다. 복원공사가 한창인 응천문, 낙양성의 황궁 정문으로 소정방이 의자왕 일행을 끌고 와 헌부 의뢰를 올렸던 곳이다. 당고종은 그 자리에서 의자왕을 꾸짖고 죄를 사면해 주었다고 한다. 천문은 백제 의자왕이 이제 낙양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바로 그 고종 황제 앞에서 헌부 의례를 하던 바로 그런 백제로 봐서는 치욕적인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입니다. 이 헌부 의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서 그 장군이 개선했을 때 그게 이제 전리품을 황제에게 바치고 보고하던 이제 그런 장소, 그런 의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격과 고통이 컸던 탓일까? 의자왕은 낙양 도착 후 열흘 만에 죽음을 맞고 북망산에 묻힌다. 제작팀은
의자왕 추정묘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중국 귀족들의 무덤으로 사용됐던 북망산은 문화혁명 때 모두 갈아엎어 지금은 밀밭으로 변해버렸다. 낙양시 봉황대촌에서 북쪽으로 1km 거리에 위치한 한 봉분. 중국 낙양시 문물고고연구원의 조사로 의자왕 묘로 추정된 곳이다. 이 무덤 근처에 옛날 고구려에서 온 사람들의 무덤이 또 있었고, 또 이 부근에서 부여융의 묘지명이 발견되었다는 전해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이 무덤에서 이게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해 본 결과 당나라 때 조성된 무덤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이것이 의자왕의 무덤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제인들 묘역에 있는 7m 높이의 봉토분. 도굴갱으로 추정되는 구멍들이 나 있다. 낙양시에서 야 뭔가 이렇게 뭐 무덤 같은 찬란했던 백제의 옛 영광을 뒤로하고 계속 관심을 끌고 쓸쓸히 북망산에 묻힌 의자왕. 그렇죠. 예. 그것도 가능한 그렇죠. 얘기죠. 가능하죠. 예. 그렇죠. 어. 이곳에는 이제 의자왕뿐만 아니라 그의 이제 맏아들인 부여융, 그리고 유명한 흑치상기 장군과 그의 아들인 흑치준의 이제 묘소를 비롯해 가지고 백제 유민들의 무덤이 이 북망산에 이제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백제 그 유민들의 한이 서려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제 아프다는 그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부여군에선 능선리 고분군 곁에 2개의 가묘를 만들었다. 북망산에서 가져온 흙을 봉안해 만든 의자왕과 아들 부여용의 묘다. 이제야 가묘로 남아 고향에 돌아온 의자왕. 1340여 년 만의 귀향이었다. 우리가 왜곡된 역사가 있었다면 그 역사는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낙양에 북망산에 서 이렇게 돌아가신 의자왕을 찾아서, 의자왕의 행적을 찾아서 백제의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과연 의자왕은 무능한 통치자였을까? 무왕의 맏아들이었던 의자왕은 용감하고 대담하며 결단력이 있었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 해동증자라 불렸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신라 잔족들을 포고하라! 40이 넘어 왕위에 오른 의자왕은 즉위 2년 차인 642년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해 40여 개의 성을 빼앗은 최고의 정복 군주이기도 했다.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일거에 40여 개의 성을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제 백제인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얻게 되는 것이고 백제 왕으로서의 자격이 맞다, 자격이 확실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심어주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백마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낙화암. 나당 연합군에 의해 사비도성이 함락되자 삼천궁녀가 절벽에서 꽃잎처럼 떨어졌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삼천궁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지어졌다는 정자, 백화정. 원래 타사암이라 불렸던 바위는 삼천궁녀를 꽃에 비유하여 낙화암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고란초와 약수로 유명한 고란사. 절의 벽면엔 낙화암에서 몸을 던지는 삼천궁녀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의자왕과 함께 떠올리는 삼천궁녀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
해동 증자이자 정복군주였던 의자왕은 삼천궁녀와 함께 백제를 멸망하게 한 호색한으로 역사의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과연 삼천궁녀는 존재했던 것일까? 사비도성 안에는 1만여 호, 그러니까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가 이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천궁녀라고 한다면은 도성 인구의 20분의 1이 궁녀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천궁녀 이야기는 역사책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천궁녀 이야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중국 서안의 화천궁. 당현종과 양귀비가 사랑을 나눈 겨울별궁으로 유명한 곳이다. 태평성대를 구가했지만 말년에 양귀비에게 빠져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당현종. 당나라 시인 백과인은 이들의 사랑을 장안가라는 장편 소사시로 표현했는데 여기에 삼천궁녀라는 말이 등장한다. 우리나라에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 초 문인들의 작품으로 백거이의 장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천궁녀는 문학적 표현이자 상징으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의자왕의 출생은 어떨까? 전북 익산의 마룡지. 의자왕의 아버지로 알려진 무왕의 탄생 설화가 어린 것이다. 무왕은 이곳에서 그의 어머니가 연못의 영과 정을 통해 태어났다고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백제 사비 시대에 5번째로 왕위에 오른 제30대 무왕. 어린 시절 그는 익산에서 말을 캐며 생계를 이어 서동이라 불렸다. 재주가 많고 효신도 지극했다는 서동. 선화공주와의 스캔들로 유명한 사랑꾼이기도 하다.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인 선화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노래를 지어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다. 선화공주가 밤마다 남몰래 서동과 정을 통한다는 노래가 퍼지자 진평왕은 공주를 귀양 보냈고 마침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다. 익산시 서광동에 2개의 거대한 무덤 쌍릉. 일제강점기 무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북쪽의 대왕묘에서 100여 개의 인골이 수습됐다. 그리고 최근 10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첨단 조사 결과 그 인골의 주인이 백제 무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목관의 재질은 일본에서만 자란다는 금송, 무령왕릉 목관과 같은 나무다. 목관을 장식했던 금동 투금구와 꾸미개도 출토됐다. 그렇다면 소왕묘는 무왕의 왕비로 알려졌던 선화공주의 무덤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의자왕의 어머니는 선화공주인 것일까? 익산시 금마면의 익산미륵사지. 무왕 때 창건된 백제 최대의 사찰, 미륵사가 있던 절터다. 삼국유사에는 무왕이 아내 선화공주와 함께 가던 중 연못 속에서 미륵 3존이 나타나 선화공주의 간청으로 짓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래의 미륵불이 바로 인생,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3차례 설법하기 위한 공간이 삼탑 삼금당 형식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삼탑 삼금당의 삼원식 가람 배치는 고대 사회에서 전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유래가 없는 매우 독특한 백제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륵사지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서석탑. 현재 남아있는 6층까지만 해도 14m가 넘는 거대한 규모다. 무너져 내린 서석탑. 일제강점기엔 일본인들이 흉물스럽게 시멘트를 발라놓기도 했었다. 해체,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서석탑. 그런데 지난 2009년 탑의 1층 중앙 기둥 아래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다. 사리를 보관하는 사리 장엄구가 발견된 것이다. 다양한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금동제 사리위호. 몸체는 중간을 여닫을 수 있도록 분리 제작됐다. 사리 장엄구 안엔 사리와 유리구슬 등 다양한 공양 물품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금제 사리 봉영기엔 절의 창건 연대와 함께 서석탑의 발원자가 선화공주가 아닌 사택왕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선화공주는 존재했던 것일까? 미륵사 그리고 서탑의 발원자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적덕의 따님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선화공주가 실제 하는 인물이었느냐 아니면 허구의 인물이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과연 639년에 서석탑의 발원자가 사택적덕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선화공주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비기 또 하나의 왕궁, 익산 왕곡리 유적. 익산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자 했던 무왕의 꿈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왕궁의 북쪽 후원을 정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화려한 정원석, 화장실 유적과 병기 모양 토기도 있다. 금과 유리 제품, 뚜껑 달린 토기환도 출토됐다. 특히 정전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대형 건물지는 부여 관복리 유적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 수부명 기와도 이곳이 왕궁이었음을 말해준다. 수부라고 하는 거는 머리 숫자, 관청부자로서 어떻게 보면 관부에서 가장 최상위 계층, 왕이 있는 곳이죠. 왕이 있는 곳은 바로 한 나라의 수도이며 서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수부명 기와가 주로 출토되는 거는 왕궁의 외곽 담장 내부에서 뭐 담장 주변이나 건물지 주변과 같이 왕궁 내부에서 다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기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의자왕의 대외 관계는 어떠했을까? 일본 나라 현의 호류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5층 목탑이 있는 곳이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닮은 모습으로 백제인들의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몽전. 1년에 딱 2번만 공개된다는 비불. 구세 간음상 때문이다. 금박을 입힌 목조불상으로 사람과 비슷한 크기로 제작됐다. 일본의 불교를 전해준 백제 성왕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한다. 세계 최대의 목조 건물을 자랑하는 도다이지 역시 백제인들의 혼과 기술로 만들어졌다. 대불전에 모셔진 15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청동불상 비로자나불.
이 대불초조에 앞장섰던 이 또한 백제인 조불사 국중마려다. 제작진은 의자왕과 관련된 유물이 있다는 쇼소인을 찾았다. 9천여 점의 진귀한 유물들이 모여 있다는 일본 왕실의 보물창고. 과연 백제 의자왕과 관련된 유물은 무엇일까? 백제 바둑판, 목화 자단 기국, 스리랑카산 자단나무의 낙타 장식, 상아로 만들어진 바둑 아래는 새 그림을 장식했다.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는 바둑판. 의자왕은 왜 이렇게 진귀한 바둑판을 왜에 선물했던 것일까? 외 조정의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에게 정말 잘 만들고 호사품인 바둑판을 선물할 때는 백제 의자왕이 이 후지와라라고 하는 외 조정의 권신을 통해서 백제 의도대로 외 조정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이제 바둑을 둠으로써 두 나라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친교의 매개물로서 바둑판을 이제 이용하자 하는 바둑판 외교의 어떤 결실이었다. 충남 공주시 공산성. 사비천도 이전 웅진시대의 왕궁이 있었던 산성이다. 백제 멸망 당시 의자왕의 마지막 피신처이기도 했다. 공산성 내에서 가장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성안마을. 1995년 이후 마을 주민을 이주시키고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1년 10월 저수 시설에서 눈길을 끄는 유물들이 발견됐다. 오칠 갑옷의 조각들과 갑옷의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명문이 발견된 것이다. 글씨 썼지? 우와. 우와. 전자다, 전자. 여기도 명문이다.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정관 19년, 의자왕 5년, 645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오칠 갑옷은 백제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한편에선 당나라의 갑옷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무왕과 의자왕 때 다양한 종류의 갑옷을 당나라에 보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백제의 갑옷 제작과 칠공의 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칠갑옷에서는 정관 19년명, 그러니까 645년 의자왕 5년을 알 수 있는 5년을 가리키는 기념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오칠 갑옷과 관련해서 645년에 이루어진 어떤 역사적 행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중국 섬서성 이천현의 구종산. 당나라 제2대 황제인 당태종의 무덤, 소릉이 있는 곳이다. 당태종은 북방 민족들을 제압해 영토를 크게 넓히고 정관의 치로 번영을 이뤄 당나라를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만든 인물이다. 의자왕 초기엔 백제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당이 점차 신라와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신라가 요청한 제안을 당나라로서는 이제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목표인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이전에 백제를 이제 협공하기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당나라 태종의 아들인 당고종은 백제 의자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신라로부터 빼앗은 땅을 반환하라라고 요구했지만 의자왕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거부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백제하고 당나라하고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 됐던 것입니다. 이 틈새를 뚫고 신라는 이제 당나라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두 나라가 하나의 동맹 체제를 이제 구축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가 동서로 협공하는 그런 이제 구도가 이제 됐던 것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구봉산에 위치한 당항성.
한반도에서 당나라로 가는 최적의 관문으로 삼국 간에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던 요충지다. 의자왕은 즉위 초부터 신라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40여 개의 성을 단숨에 정복했다. 그리고 643년 당항성을 공격하며 신라를 더욱 긴장시킨다. 다급해진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당의 제지로 의자왕은 물러나게 된다. 당나라 황제인 당태종과 고종이 신라에 대한 백제의 공격을 금지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의자왕에게는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요구였고, 그 당나라의 그 부당한 내정 간섭, 그것이 결국 그 의자왕으로 하여금 당나라의 외교 단절을 결심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제와 신라의 경계였던 옥천군. 구진벼류는 백제와 신라의 뿌리 깊은 원한이 싹튼 곳이기도 하다. 백제의 26대 성왕이 바로 이 절벽 아래서 신라군에게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다. 빼앗긴 한강을 되찾기 위해 신라와 연합해 고구려 공격에 나섰던 성왕. 그러나 진흥왕의 배신으로 백제는 또다시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모두 뺏기고 만다. 이에 국군을 건 복수, 관산성 전투가 벌어지고 태자 창을 위로 쳐 나섰던 성왕은 매복한 신라군에게 잡히고 만다. 성왕을 붙잡은 건 말먹이꾼 노비 출신의 신라 장수 고도.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던 백제 성왕의 계획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다. 신라는 성왕의 머리를 경주의 관청계단에 묻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백제의 치욕이었다. 신라와의 전쟁에 불씨를 당긴 성왕의 죽음. 그렇다면 성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제26대 백제 성왕은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고 사비시대를 연 중흥군주였다. 웅진시대, 갱위강국을 이룩한 무령왕의 뒤를 이어 대내외적으로 화려한 백제 문화를 꽃피웠다. 사비천도로 새로운 백제 중흥을 꿈꿨던 성왕. 부여의 관복리 유적은 사비시대의 핵심 시설인 왕궁이 있었던 곳이다. 동서 35m, 남북 18m에 이르는 대형 건물지는 왕궁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의 수도를 뜻하는 수부명 기와, 이곳이 사비시대 왕궁과 관련된 곳이었음을 말해준다. 넓고 웅장했던 백제 사비기 왕궁의 모습을 짐작케 한다. 사비도성을 방어하는 핵심 시설, 부소산성. 평소엔 궁궐의 정원으로, 비상시엔 대피시설로 이용되던 곳이다. 대통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 대통은 중국 양무제 때인 527년부터 3년간 쓰던 연호로 이곳이 사비천도 이전부터 축조되었음을 말해준다. 수부명 기와도 출토됐다. 쇠갈고리 창과 마름쇠 등 철제 무기들도 보인다. 백제 사비도성 중심에 있는 절터, 정림사지. 부드러우면서도 완벽한 균형미와 세련미를 갖춘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인들의 뛰어난 미의식을 보여준다. 탑의 하부엔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 멸망 후 새겼다는 비명이 상처처럼 각인돼 있다.
백제시대 원래 절의 이름은 알 수 없고 1942년 발굴조사에서 대평 8년 무진 정림사 대장당초라고 쓰인 기와가 출토. 고려시대에 정림사로 불렸음이 밝혀져 정림사라 부르게 됐다. 절의 주요 건물인 탑과 금당을 남북 일직선상에 놓은 일탑 일금당의 가람 배치.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전형적인 백제식 가람 배치 양식을 보여준다. 기와를 쌓아 만든 와적기단 역시 백제만의 특징으로 빗살무늬 형태의 합장식 기단과 가로로 쌓아 올린 평적식 기단으로 건축미를 더한다. 정림사는 불교를 치국 이념으로 삼고자 했던 성왕의 꿈과 염원이 담긴 장소였다. 북쪽에 있는 왕궁과 남쪽에 있는 정림사지가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배치를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정림사야말로 당시 사비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랜드마크였고 성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00여 년 전 백제의 타임캡슐 정림사지. 그런데 지난 80년 서휘랑지 기와구덩이에서 눈길을 끄는 유물들이 발견됐다. 흙으로 빚은 150여 점의 소조상 파편들이다. 이 다양한 형태의 소조상들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시종을 거느린 인물상, 왕해도나 양직공도와 흡사한 모습이다. 조사 결과 주로 목탑 1층의 네 벽면을 장식하는 용도라는 소조상. 북위 황실사찰 영령사지에서 출토된 소조상들도 목탑 안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림사지에서 소조상이 출토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 정림사 말고도 목탑지가 있는 능산지 사지랄지 부소산 사지 그리고 익산 제석사지의 경우에도 목탑이 있는 곳에선 거의 예외 없이 소조상이 발견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탑인 일본 호류지에 가면 목탑 안쪽에 소조상이 사면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림사지 소조상이야말로 원래 창건 당초에 목탑지에 있던 것을 반증하는 자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원래 목탑이 있었다. 소조상은 그것을 장엄하던 일부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성의 외곽을 감싸는 방어시설, 부여 나성. 우리나라에서 축조된 나성 중 가장 오래된 곳이다. 총 길이 6.3km, 수도의 북쪽과 동쪽을 보호하고 있다. 방어 기능뿐 아니라 수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이기도 하다. 나성의 성벽은 흙과 돌을 혼합한 혼축 구조로 쌓아 올렸다. 부여 나성 바깥에 위치한 능산리 고분군. 중앙에 모여있는 7기는 사비기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무덤이다. 관산성 전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성왕도 이곳 중화총에 모셔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능산리 고분군 옆에 위치한 왕실 사찰, 능산리 사지. 창왕, 즉 위덕왕이 아버지 성왕의 명목을 빌기 위해 창건한 절이다. 능산리 사지 중앙부의 목탑 자리. 지난 94년 그 심초석 아래서 귀한 보물이 발견됐다. 사례암을 안치했던 화강암으로 만든 창왕명 석조사리감이 발견된 것이다. 백제 창왕 13년
왕의 누이인 공주가 사리를 공양한다는 내용으로 절의 축저 연도와 발원자를 알 수 있게 됐다. 창왕명 서조 사리감으로 인해서 향로의 조성 연대 또 이 사찰이 바로 돌아가신 그 성왕을 의령하기 위한 의령 사찰이다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야말로 백제 후기 미술 역사 고고를 전부 풀 수 있는 하나의 그 만능 열쇠와 같은 역할을 석조 사리감에 한 겁니다. 93년엔 이 절태의 건물지 서쪽 구덩이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세계적인 발굴이 있었다.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견된 것이다. 백제의 아름다움이 1400여 년 만에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문양을 조사를 하다 보면 이 고구려의 그 만주 집안에 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와도 상당한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로를 하나 가지고 그 당시 삼국의 문화 교류를 볼 수 있고 또 백제인들이 고유한 창작성과 예술성, 아름다움을 추구한 최고의 백미로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왕의 치욕을 잊지 않았던 의자왕. 대야성주 김품석과 그의 아내 고타서의 머리이옵니다. 훗날 신라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과 딸 고타서의 머리였다. 선왕의 원수를 이제서야 갚는구나. 이들의 머리를 감옥 바닥에 묻도록 하라. 마침내 성왕의 죽음에 복수를 한 의자왕. 신라의 수도 경주로 가는 요충지 대야성. (642년 8월) 의자왕은 장군 윤충에게 군사 1만을 주고 대야성 공격을 명한다. 성주 김품석에게 아내를 빼앗겨 불만이었던 거밀의 내통으로 대야성은 쉽게 무너진다. 대왕께서 신라를 멸하실 날도 멀지 않았구나. 대야성 함락, 그리고 딸과 사위의 죽음은 김춘추에게 또 다른 복수의 칼을 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당태종을 찾아간 김춘추. 다한성까지 공격하여 대국으로 가는 길마저 막으려 하고 있어옵니다. 폐하께서 그 흉악한 무리를 벌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신라의 백성들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며 예로서 대국을 섬길 수도 없게 될 것이옵니다. 폐하, 부디 군사를 일으키시어 그 무도한 백제를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당태종은 백제보다는 고구려를 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에게 뼈아픈 패배를 맛봐야 했던 당태종. 김춘추는 그 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먼저 백제 정보를 제의해 당을 적극 끌어들였다. 纪尧大败百济和高句丽，槟榔以南的外籍的土地全部给你们信了。 김춘추 외교의 승리였다. 신라는 당과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치고 평양 이남을 차지하기로 한다. 뒤에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죠. 태종 무열왕의 딸과 사이가 이 대야성 전투에서 이제 백제 군대에게 붙잡혀 죽게 됐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김춘추는 백제에 대한 복수심을 이제 품게 되고 반드시 그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절치부심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 이제 신라가 당나라하고 손을 잡게 되고 백제를 멸망시키는 한 요인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마침내 660년 3월 당 고종의 백제 정벌 명령이 떨어졌다.
당군을 이끄는 장수는 소정방 13만 대군이었다. 당군은 덕물도를 거쳐 금강하구인 서창군 장항읍 기벌포에 상륙했다. 바다를 건넌 지 21일 만이었다. 기벌포에서 나당 연합군을 제지하기 위한 1차 전투가 벌어진다. 백제군의 끈질긴 저항에도 당군은 신라군의 도움으로 백제군을 대파한다. 논산시 연산면 일대의 황산벌, 백제의 도성 사비로 가는 길목이다. 계백장군은 5천 결사대를 이끌고 오만의 신라군에 맞서 사생결단의 혈투를 벌인다. 오만의 신라군을 맞아 사전 4승을 거두는 5천 결사대의 처절한 투쟁. 그러나 수적인 열세와 김유신의 용병술로 결국 백제 결사대는 장렬한 최후를 맞는다. 황산벌이 뚫리자 나당 연합군은 거침없이 사비도성 근처에 소불이 벌판으로 진격했다. 백제군 1만 명은 18만 나당 연합군과 최후의 전면전을 벌이지만 전멸하고 만다. 처절한 패배였다. 결국 660년 7월 13일 의자왕과 태자 효는 웅진성으로 몸을 피신한다. 그리고 사비성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고 만다. (660년 8월 2일) 사비성에서 항복식이 거행됐다. 김춘추와 소정방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의자왕. 뼈아픈 눈물이었다. 의자왕의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러남으로써 나라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국채를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제 전략적인 판단에서 이제 항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40이 넘는 나이에 왕위에 올라 왕권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한강 유역을 되찾고자 집요하게 신라를 공격했던 의자왕. 그러나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를 멸망하게 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연 역사는 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궁녀들과 함께 음란과 향락에 빠졌던 왕이라는 혹독한 평가. 철저히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평가였다.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결국 백제와는 그 반대의 이 중국과 신라 입장의 역사관에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의자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속에서 이런 음주와 관련된 기록이 과장되면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특히 당나라가 바다를 통해 공격해 올 것을 사전 경고했던 성충. 이러한 성충의 충언을 간과한 것은 의자왕의 뼈아픈 실수였다. 내부에서 이 성충과 같은 이 충신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독자 노선을 고집한 그 의자왕의 독선이 결국은 당나라의 군사 개입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백제가 멸망하게 된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실책은 국제 관계에 있었다. 집권 말기로 가면서 당나라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결과 신라와 당이 손을 잡으며 요동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흐름의 희생양이 되고만 것이다. 의자왕은 이제 자신의 그 나라의 국력 그리고 이제 연전연승하는 그런 이제 승기를 타고 있는 분위기를 이제 가지고서 신라하고 당나라가 연합하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게 됐고, 이러한 자만심이 이제 백제 멸망에 이제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 멸망 후 12,000여 명의 유민들과 당나라로 끌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의자왕. 1400여 년 전 그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백마강엔 오늘도 그들의 넋을 기리는 산유화가가 울려 퍼진다. 내년 음력으로 8월 17일이면은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많은 백제인들이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그 이별했던 당나라로 끌려간 그분들을 좀 안녕을 기원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제를 올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유황산 추모제라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700년 백제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찬란한 문화는 여전히 살아 빛나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1500년 전에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건축 기술이랄지 예술, 종교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특히 백제의 그 지구를 통해서 또 일본이랄지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이 동아시아권에 걸쳐서 고대 문명을 형성했던 그런 귀중한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패망군주로 백성들과 바다를 건너야 했던 의자왕의 흔적을 찾아 떠난 여정. 그것은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픈 역사이기도 했다. 해동 증자로 칭송받으며 백제 중흥을 이끌고자 했던 마지막 정복군주 의자왕. 그는 이해와 목적에 따라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희생양이기도 했다. 역사란 현재와 미래의 거울. 우리는 그 뼈아픈 역사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승자의 기록에 가려진 백제의 의자왕을 다시 보아야 한다.